뿐이었다.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김미경의 마흔 수업. 김미경 지음, 김봄 읽음. 일부. 오늘도 불안에 지친 마흔에게. 마흔 즈음의 내 인생 성적표. 사람들은 내가 하루아침에 스타 강사로 반짝 뜬 줄 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건 40대 후반부터였고, 이전엔 15년 넘는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내가 방송에 처음 출연한 건 40대 중반대다. 그때도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아는 김미경은 대부분 40대 후반부터 50대에 만들어진 김미경이다. TV에서 내 이름을 내건 김미경 쇼를 진행한 게 49의 일이고, 나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저서들도 대부분 50 전후로 썼다. 29부터 40대 중반까지 15년간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강사일 뿐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40살의 나는 그야말로 답이 없었다. 음대 출신 강사라고 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나와 동급이었던 강사들이 점점 유명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열등감에 시달렸다. 개인 생활은 더 고되고 힘들었다. 죽어라 맞벌이를 하는데도 워낙 기반 없이 시작해서인지 40이 돼서도 집이 없었다. 매달 적금에 보험에 생활비까지 내고 나면 아무리 벌어도 돈이 쌓이질 않았다. 매달 친정과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늦게 들어온다며 타박하는 남편을 보면 우라가 치밀었다. 확 다 때려치우고 들어앉아서 거지되는 꼴을 한번 보여줄까도 매일 생각했지만, 그러다 진짜 망할까봐 겁이 나 그러지도 못했다. 새 아이를 맡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이모님이 오늘 몇 시에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는 날이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일까? 이렇게 계속 살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긴 하는 걸까? 확신보다 질문이 더 많았던 40즈음의 내 인생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했다. 남들처럼 40대가 되면 원하는 커리어도 안락한 가정도 넉넉한 돈도 가질 줄 알았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수많은 도전을 통해 얻은 경험뿐이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탓에 30대 내내에 좌충우돌하느라 콘텐츠는 많이 쌓았다. 선배 강사를 따라다니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강의 자료를 만들고, 영상 편집도 독학으로 배웠다. 트렌드에 맞춰 낯선 분야를 공부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다. 돈을 못 벌면 경험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으로 버틴 덕분에 지금 당장은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나의 실패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가끔 속상한 날에는 저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어 갖다 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강사 일을 너무 사랑했기에 차마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재미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대체 쓸모라고는 없어 보였던 하나하나의 콘텐츠들이 쌓이면서 절대적 양이 많아지니 그것들끼리 서로 연결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공부했던 여러 분야의 지식과 그동안의 경력이 더해지자 양성평등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여성 마케팅 같은 나만의 차별화된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다. 나의 양성평등 강의를 우연히 본 방송사 국장이 MBC 기분 좋은 날에 나를 추천해 처음으로 방송 출연도 하게 되었다. 그러자 나를 알아보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출판사에서 책 출간도 제안받았다. 이 모든 경험에 30대 내내 나를 괴롭혔던 음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연결하니 음악과 스피치를 접목한 아트 스피치라는 콘텐츠가 탄생했다. 아트 스피치로 CEO 교육과정을 만들고 책을 쓰면서 40대 중후반에 정말 신나게 일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당장 쓸모도 없고 돈도 안 돼서 실패 창고에 쌓아두었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콘텐츠가 사실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이 자산들은 마치 구슬과 같아서 하나씩 들여다보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꿰기 시작하면 너무나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룬 게 없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구슬은 생각보다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 아파트 전세금, 집과 사무실의 내 자리 같은 유형 자산부터 소중한 친구와 동료들, 자격증, 지식, 경험, 노하우, 평판, 이력 같은 무형 자산까지 모두 내가 가진 귀한 구슬이다. 이 구슬들은 서로 얽히면서 시너지를 내야 형태가 드러나고 가치도 더욱 높아진다. 그러려면 일단 구슬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한다. 그래야 목걸이든 팔찌든 만들 수 있다. 물론 형태를 갖춘다고 해서 바로 돈과 커리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의 나는 강사 김미경이라는 존재를 알린 정도였을 뿐 지속적으로 나를 내세우고 알리는 일은 혼자로선 버거웠다. 나를 드러내려면 결국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직원을 한 명 뽑아 반지하에 사무실을 차렸다. 사람들은 유명인들이 모두 돈을 잘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유명세가 10년은 지속돼야 10년의 끄트머리에 비로소 돈이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은 50대 중후반에 모은 것들이다. 구슬을 꿰기 시작한 지 15년 만에 비로소 안정된 기반을 만든 것이다. 마흔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뭐라도 완성될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막상 들여다보면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왜 여전히 돈이 없지? 내가 바보같이 살고 있나? 더 열심히 달렸어야 했나? 40대 때 나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만큼 분주히 사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하나의 커리어가 무르익어 프로페셔널이 되고 돈을 벌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내 꿈에 투자하고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다른 구슬들과 연결하면서 성장하려면 반드시 일정량의 인고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 고작 2, 3년 모은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구슬을 만드는데 15년, 구슬을 꿰는데 15년, 적어도 30년 이상 걸리는 것이 정상이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직장 생활 15년 차면 40 언저리가 된다. 이 정도 경력이 쌓이면 팀을 이끌며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슬을 꿰는데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꿰ν 구슬로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에는 회사에서 독립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프리랜서로 일하든 창업을 하든 프로로서 정점을 찍고 돈을 버는 시기는 대부분 50대 초반부터다. 민지님은 아직 구슬만 있고 꿰질 않았으니 이룬 게 없어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원래 마흔은 이루는 나이가 아니라 그동안 고생해서 만든 구슬을 꿰기 시작할 나이예요. 지금 열심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 답답하겠지만 머지않아 결과물이 드러날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 자리가 바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민지님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KBS 오디오북 함부로 인생을 정산하지 마라. 민지님을 포함한 많은 40대들이 마흔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부담감 때문인지 착시현상을 겪는다. 40대가 되면 부록부터 떠올리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커리어도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60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다. 40대를 충실히 살아내면 진짜 게임은 50대에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부족하거나 못나다고 결론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 40대는 아직 한창 더 커야 할 시기다. 그동안 고생해서 만든 구슬을 가지고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야 할 시기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싶고 초라해 보이는 것은 결코 내가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다. 마흔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에도 너무 이르다. 아직 구슬을 꿰는데 비용이 들 뿐더러 이 시기에 받는 인생 숙제가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40대에는 집도 사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아이들 용돈과 학원비까지 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선다. 물론 50대에도 돈은 여전히 많이 든다. 아이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충분히 못하셨다면 병원비나 간병비도 내 몫이 된다. 그러니 적어도 20년은 더 뛰고 나서 대차 대조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때 받는 성적이 진짜 내 인생이다. 59세까지 이룬 것들이 100세까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니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 매달 쓸 수 있는 돈, 100세까지 살고 싶은 집, 자존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취미,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는 가치관과 철학까지 60세 이후에 원하는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인생 계획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마흔은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니 마흔에 함부로 인생을 정산하지 말자. 쉽게 좌절하지도 말자. 긴 호흡으로 나답게 살아가면 그뿐. 늦었다고 초조해하거나 자포자기할 이유가 없다. 간혹 뉴스에 등장하는 성공한 40대들을 부러워하며 창의적으로 좌절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긴 인생 여정에 점 하나를 찍었을 뿐이다. 그 사람이 가진 진짜 저력은 그가 59세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알 수 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모두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곧 그들 모두가
50대 이상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성공한 비결은 단 하나.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서다. 만약 내가 40살에 강사를 그만뒀다면 지금의 김미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돈도 벌다 말았을 테니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불안했을 것이다. 40은 원래 완성되는 나이가 아니라 뭐든지 되다 마는 나이다. 과정의 나이지 결과의 나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40은 곧 안정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자. 40에게는 격렬하게 구슬을 만들고 용감하게 꿰어보는 도전이나 성장이란 꼬리표가 훨씬 더 현실적이다. 40은 잘못이 없다. 인생의 온갖 변수와 시련 속에서도 40까지 살아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40여 년간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구슬들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을 다독여도 괜찮다. 함께 뛰어줘서 고맙다고 수백 번 말해주어도 좋다. 그렇게 고생한 참 고마운 나에게 우울과 불안 대신 빛나고 값진 목걸이를 선물하자. 40의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어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도 좋다. 울어야 속을 비우고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 다만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만은 스스로에게 꼭 말해주자. 내 인생의 정점은 지금이 아니야. 착각하지 말자. 지금껏 열심히 잘 살아온 나를 다그치지도 말자. 내 40이 뭘 어쨌다는 건데. 너 지금껏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잘못된 것은 40을 너무나 크게 본 나의 착각이다. 다시 말해주자. 아니, 외우자. 내 40은 잘못이 없다. B S O D O 북 2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가짐. 여자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일까? 한창 결혼할 30대 아닐까? 이전에는 함께 웃고 울고 떠들고 놀던 또래 친구들이 결혼으로 갑자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순식간에 지상 15층에서 지하층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비교인 줄 알면서도 30대 때는 이상하게 비교의 늪에 자꾸 빠진다. 누구랑 결혼했나, 어떤 집안과 결혼했나, 집은 자가인가 전세인가. 나보다 잘난 것 없던 친구가 부유한 부모를 둔 남자를 만나 신혼집을 강남 아파트로 장만하는 걸 보면 멀쩡히 잘만 살고 있던 내가 초라해지고 서름에 밀려온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나 40대가 되면 어떨까? 이 나이쯤 되면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타인과 습관적으로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저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또래 엄마들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저 집은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차는 뭔지, 아이 사교육은 뭘 시키는지, 가족여행을 국내로 가는지 해외로 가는지, 심지어 남편이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까지도요. 이 책을 쓰면서 만난 40대 기혼 여성들이 들려준 고민이다. 집, 차, 아이 사교육, 여행, 남편 외모. 속사정까지 알 순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라도 서로의 등수를 매기고 나의 등수를 가늠해본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힘든 날이 많다. KBS 오디오북 비교를 재해석하는 법.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는 이유 역시 마흔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다. 30대에는 40대가 되면 삶이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정점을 찍을 거라 생각한다. 40대에 받는 인생 성적표가 평생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60이 되어 보니 알겠다. 비교가 얼마나 부질없는 시간 낭비였는지. 30대 때 나는 동창회에 나갔다 하면 화가 나서 돌아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그랬단다. 나보다 잘난 친구들은 항상 눈에 띄기 마련이니까. 나보다 돈 잘 버는 애, 대단한 집안으로 시집간 애, 나보다 젊어 보이고 예쁜 애. 앞에서는 다들 웃었지만 각자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같이 열등감에 시달렸다. 재미있는 건 3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동창회에 다녀오면 모두 기분이 좋아진다. 서로가 그렇게 짠하고 불쌍할 수가 없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몇 바퀴쯤 돌고 나면 자랑하고 비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 살아보니 나와 남편, 부모님과 시댁, 아이까지 각자의 희로애락이 동시에 돌아간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이라 믿었던 것이 행복으로 바뀌고 행복이라 믿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불행이 되기도 한다. 학창 시절 수재라고 소문났던 친구 아들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 아직도 백수로 지낸다. 엄청난 부잣집으로 시집가 결혼식 때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친구는 시댁이 망하는 바람에 지금도 빚을 갚느라 허덕인다.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늘 자랑하던 친구는 남편이 은퇴한 이후 각자 서울과 강원도에 떨어져 산다. 알고 보니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면 자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이 실력을 내 실력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묻지 않는다. 은퇴하고 산에 가는 친구들이 반이라서 부부 사이도 묻지 않는 것이 예의다. 이혼했거나 따로 사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다.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먹는 이야기를 한다. 너 요즘 건강식품 뭐 먹니? 이거 먹으니 좋아지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하며 건강을 챙기고 아프지 말자며 서로의 등을 토닥여준다.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안다. 누구나 인생에서 부족하고 못나고 아픈 짐을 몇 개씩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친구들이 자랑스럽고 안쓰러워 서로 진심으로 격려만 해준다. 그러고 보면 진정한 동창회는 60대부터가 아닌가 싶다.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30대까지는 이런 이치가 잘 와닿지 않는다. 평생 지금처럼 살 것 같은 착각에 자꾸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희노애락이 본격적으로 몰아치는 시기는 40대부터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망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사고를 치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한다. 아직 인생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는데 본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서로의 대차대조표 보면서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에서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열등감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비교를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하는 것과 비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인생에 지상이 있으면 지하도 있는 법이다. 가족이 4명이면 그들 중 누구는 꼭대기에 있고 누구는 밑바닥에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꼭대기만 들고 나오지 바닥은 잘 안 보여준다. 여기에 비교의 함정이 있다. 남의 꼭대기만 보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바닥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바닥은 자기만 안다. 비교는 자신만 아는 바닥과 타인이 보여주는 꼭대기와의 대화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상대도 역시 나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나긴 인생의 여정과 사건의 다양성을 놓고 보면 비교는 참으로 부질없는 게임이다. 그 사람도 자기만의 밑바닥이 있음을. 우리 회사에 나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임원이 있다. 내가 보기에 누구나 바닥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 비교란 참으로 부질없는 게임이다.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자기 또래의 어느 전문가를 만나고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 그 사람은 저랑 같은 나이에 어쩜 저렇게 많은 걸 이룬 거죠? 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무룩해진 그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줬다. 너는 너의 꼭대기가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의 꼭대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부러워할걸? 그 대신 너도 너의 밑바닥을 알잖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듯이 그 사람도 자기만의 밑바닥이 있어. 남의 꼭대기와 싸우지 말고 너의 밑바닥과 싸워. 네 것에 집중해. 이제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저 높은 꼭대기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바닥과 싸웠을지가 보인다. 비교하는 감정이 들기는커녕 그가 이룬 결과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누구든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 쏟은 숨은 노력을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나만의 밑바닥과 싸우고 있는 나 자신도 마땅히 자랑스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 잘하는 종목이 있고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점수도 골고루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해 10년 전, 5년 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다. 남과 비교하느라 나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만큼 살아낸 나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존경하자. 다른 사람의 꼭대기를 향해 있던 시선이 나 자신으로 향하고 있다면 나의 못남과 부족함을 따스히 안아주고 격려할 수 있다면 어른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투자하지 않는데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모든 시간과 공간을 몰아준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버는 부모는 용돈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데 10살 아이는 학원비로 100만 원씩 쓴다. 아버지가 쓰는 돈은 소비이고 아이가 쓰는 돈은 투자다. 이 말은 곧 집안에서 성장할 사람, 투자받아야 할 사람을 아이로 한정했다는 뜻이다. 아이만 키우고 엄마 아빠는 성장을 멈추기로 작정했다는 뜻이다. 시간과 공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나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면 누구나 저절로 무기력해진다. 대학 때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새로운 정보도 아이디어도 없으니 당연히 자존감도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성장하면 된다고? 엄밀히 말하면
회사라는 곳은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내 시간을 할애하는 곳일 뿐이다. 어떤 회사도 나의 성장과 미래를 대신 고민해주지 않는다. 나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결국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자는 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젖은 낙엽처럼 지금 회사에 찰싹 붙어서 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된다. 10년 후 미래를 기획하고 꿈을 꾸지도 못한다. 50대가 되면 지금보다 더 고갈될 것이 눈에 보이니까. 결국 몸은 40대인데 마음은 이미 70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20대 때처럼 다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좁아도 책상 하나 놓을 공간이 없는 집은 없다. 거실 소파를 옆으로 밀어내든 식탁 옆에 작은 테이블을 두든 뭐라도 놓고 책에 둘러싸여야 한다. 내 공간에 100권의 책이 있다면 100권만큼 생각이 커지고 1000권의 책이 있다면 1000권만큼의 세상이 내 것이 된다. 생각이 크고 세상이 넓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아무 자극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를 위한 그 어떤 대안도 낼 수 없다. 대안을 내고 싶으면 대안을 낼 만한 것들로 내 공간을 채워야 한다. 마흔의 꿈은 갑작스러운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장이 아니라 내 책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내 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법. 사람은 공간을 닮아간다. 공간은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규정해준다. 집에 오자마자 소파와 한 몸이 되고 리모컨을 손에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도 소파를 닮아간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룬 채 일단 눕는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푹신한 소파에 묻어버리고 TV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한다. 내 공간이 소파가 되어버리면 내 정체성도 눕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등을 곧게 펴고 책상 앞에 앉아야 생각도 바뀐다. 같은 책을 읽어도 침대에서 읽느냐, 책상 앞에 앉아서 읽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침대에서 책을 읽으면 밑줄을 긋고 싶고 메모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귀찮아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읽으면 남는 게 없고 10페이지쯤 읽다가 잠드는 경우도 태반이다. 그런데 책상에서 읽으면 독서대도 있고 필기할 노트와 포스트잇과 펜이 있으니 저절로 수험생 자세가 된다. 그러니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단서와 영감을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누구든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는 법이다. 많은 이들이 드레스룸은 만들어도 서재는 안 만들고 신혼집 꾸밀 때 냉장고와 식탁은 신중하게 고르면서 책상은 대충 사는 이유다. 그럴수록 더더욱 나를 통제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서 책상이 필요하다. 집이 좁으면 아예 책상을 사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집 안에 나만의 책상이 없다는 것은 나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책상 하나만 봐도 그가 얼마나 충실히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는지가 보인다. 인스타그램에서 엿본 학생들의 책상에는 지금 읽고 있는 다양한 책과 인생 계획표와 목표가 하나씩 붙어 있었고 매일 쓰는 다이어리도 꽂혀 있었다. 이처럼 작은 책상 하나로 그의 루틴이 바뀌고 공부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뀐다. 마흔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가구는
소파가 아니라 책상이다. 책상이 생기면 공부 시간을 내기도 더 쉬워진다. 책상이 있어야 책상 앞에 앉을 시간을 만들지 않겠는가? 새벽이든 밤이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택해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루틴을 만들자. 거실이나 침실처럼 가족들과 함께 쓰는 공간에 책상이 있다면 규칙을 잘 정해야 한다. 이 시간은 내가 공부하고 책 읽는 시간이니 TV를 보거나 방해하지 마. 라고 가족들과 미리 합의하자. 처음에는 가족들이 귀찮아할 수 있지만 딴소리는 감히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내 공간과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 집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너무나 당연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다. 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내 배려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리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나의 당연한 권리 주장을 민폐 취급한다. 공부 모임 간다고? 그럼 나 저녁은 어떻게 해? 엄마는 식탁 쓰면 되잖아. 엄마 책상이 왜 필요해? 주말에 애들 안 챙기고 갑자기 무슨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들은 네가 이기적이고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살면 그동안 누적된 모든 것이 그 집안의 원칙이 된다. 나만 희생하는 억울한 원칙에 통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정당한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가족의 부당한 요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쌓이면 우울증이나 우라병이 오고 만다. 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은 너무나 마땅한 권리이기도 하다. 내 공간에 대한 권리, 내 시간에 대한 권리부터 찾아야 내 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 집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억울한 원칙이 있다면 지금부터 바꾸자. 내 꿈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건강한 소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40대가) 회사 밖을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 누구나 타이로든 자이로든 퇴사 충동을 느낀다. 나와 비슷했던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다 큰 나를 여전히 내리찍는 상사가 싫어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은 순간마다 당장 회사 문을 박차고 나가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육체의 에너지도 줄어드는 나이여서 몸이 고장난 것처럼 아프거나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번아웃이라도 오면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퇴사란 독립된 개념이 아니다. 퇴사와 함께 반드시 붙어 다니는 단어가 바로 퇴사 이후다. 마흔 넘어 이직이 쉽지 않거나 더 이상 남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내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과 승부를 보겠다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퇴사와 창업은 그렇게 동의어가 된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한 쌍인데도 사람들은 의외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사표는 가슴속에 품고 다니면서 퇴사 이후에 대한 고민을 뒷전으로 둔다. 직장 생활과 창업 준비를 병행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40대가 되었다면 대부분이 팀을 맡아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당장 성과를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가 매일같이 발생한다. 그러니 내 개인 프로젝트를 할 시간은 늘 부족하고 속도도 안 난다.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진행되는 건 없고
마음도 더 초조해지면 이럴 바엔 퇴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내 일을 시작해볼까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게다가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는 창업의 동의어가 도전이라고 하지 않나. 머릿속에 도전만 박혀 있으니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건 어찌 보면 합리적이기까지 하다.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가여운 퇴사. 왜 사람들은 창업처럼 리스크가 큰 도전을 선택하려 드는 걸까? 창업이란 진짜 그런 걸까?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창업에 대한 이런 생각은 착각이자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의 연구팀이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창업을 준비할 때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만두는 게 나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 연구팀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5년에 걸쳐 5,000명의 창업가를 추적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대부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전념한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더 높았을 것이라 예측했다. 창업이라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완전히 집중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직장일과 병행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정반대였다. 직장을 계속 다닌 창업가들이 직장을 그만둔 창업가들보다 실패할 확률이 33%나 낮았다. 성공한 창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극도로 신중을 기해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한 것이다. 실제로 유명한 창업가들 중에는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창업한 이들이 적지 않다.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스탠퍼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인터넷 검색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러나 박사 과정을 포기할 수 없던 두 사람은 검색 엔진을 만든 후에야 대학원을 휴학했다. 혹시라도 일이 생각처럼 안 풀리면 안전하게 돌아갈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베이 창업자인 피에르 오미다이어도 창업 후 9개월 동안의 수입이 월급보다 많아진 뒤에야 직장을 그만뒀다. 그가 이런 보수적인 선택을 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돈에 쫓기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고 올인했을 때에는 결코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덤 그랜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는 마흔의 퇴사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도전 정신이 아니라 위험 분산이란 사실이었을 게다. 그러니 생계를 위협하는 퇴사라는 어설픈 시도에 함부로 도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나를 먹여 살리는 일만큼 진심으로 성실해야 하는 일은 없다. 퇴사 전 임대 마인드를 갖자.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한다는 게 좀 미안해서요. 아직도 인생의 쓴맛보다 조직의 쓴맛에 더 익숙한 40대 직장인들은 이런 걱정을 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임대 마인드를 가지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가장 젊고 능력 있는 시간을 회사에 임대한다. 내가 회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나를 회사에 임대했다고 생각해도 좋다. 능력 있는 나를 회사에 10년 넘게 장기 임대했으니 이제는 서서히 다이렉트 임대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세상에 나를 다이렉트로 임대하는 것이 창업이다. 당신의 마음이 머뭇거리는 이유, 퇴사 이유를 대비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도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다. 냉철한 임대 마인드 대신 오랜 시간 고용 마인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저한다는 것을. 나는 40대 직장인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회사와의 의리는 다니는 동안만 최선을 다해 지키면 된다. 만일 당신의 임대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 이제 그동안 쌓은 경험과 능력을 세상에 직접 임대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어차피 100세 시대를 산다면 언젠가 한 번은 세상에 나를 직접 던져야 한다.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던질 것인가? 나를 어떻게 세상에 내던질 것인가? 임대 마인드로 나를 다시 돌아보자. 그리고 준비해보자. 준비되지 않으면 재임대는 절대 불가능하다. 에필로그. 당신의 마흔이 나의 마흔보다 빛나길. 지금 나는 뉴욕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다. 올 연말 나는 미국에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영어로만 하는 강의다. 60의 나는 영미권에서 강의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그 도전의 출발점인 이번 출장에서 강연할 장소를 사전 답사했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다. 무대에 서서 영어로 강의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무척이나 떨리겠지만 눈물이 나올 만큼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다. 드디어 내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20살 무렵 내 꿈은 해외로 나가 공부하고 살아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돈이 없어 포기해야 했다. 30년이 지나 50대에 접어들면서 해외에서 강의하고 싶다는 꿈을 본격적으로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당장 생계 부양자로서 책임져야 할 가족들도 있었고 대표로서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40년 만에 오랫동안 미뤄뒀던 나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해외에서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커리어를 쌓았고 새 아이를 다 키웠고 나 없이도 돌아갈 정도로 회사도 안정됐기 때문이다. 드디어 오롯이 내 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갈 시간이 왔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마운 사람이 한 명 있다. 마흔의 김미경이다. 그 힘든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준 내가 진심으로 고맙다. 40대의 힘든 인생 숙제를 풀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을 결코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의 나보다 한참 미숙하고 부족하고 초라했던 마흔의 김미경. 그 어린 나이에 숱한 인생 숙제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40대로 돌아가 하루를 단면으로 쪼개어 보면 멀쩡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예상한 대로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고 아이들이 자라줬으면 좋으련만 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힘들게 10개를 만들어 놓으면 8개가 사라지고 2개만 쌓였다. 아이에게 10만큼 노력해도 2만 남고 돈을 벌려고 10만큼 노력해도 손에 쥐는 것은 2가 전부였다. 그래도 내가 만든 내 판이고 돌아갈 곳도 없으니 그저 하루하루 버텼다. 문제는 너무 힘든 그날이다. 악으로 깡으로 그럭저럭 살아내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훅 무너져 내리는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던 그날의 한가운데에 있는 마흔의 나에게 꼭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지금 네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크고 많은 인생 숙제를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너 자신을 칭찬해줘도 돼. 잘하고 있어. 원래 40의 숙제는 한 번에 풀리지 않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천천히 가도 돼. 지금 너의 40은 힘든 만큼 매일 괜찮아지는 중이야. 펑펑 눈물을 쏟았던 40의 그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과 충고가 아니었다. 옆에서 따뜻하게 등을 두드리면서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처럼만 하면 되니 걱정 말라는 위로였다. 먼저 인생을 살아본 믿을 만한 선배가 주는 용기였다. 그때 못했던 그 말을 40의 나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다. 그래야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40대를 살다 보면 반드시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이 수시로 닥친다. 열심히 잘 살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니 매일 마음이 상한다. 수많은 불행이 한꺼번에 닥칠 수도 있다. 그럴 때 누구나 마음이 비뚤어지기 쉽다. 자꾸 마음에 분노가 생겨 남을 원망하거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비뚤어진 마음은 매일 비뚤어진 선택을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나쁜 쪽으로 몰아간다. 내가 40에 가장 힘들었던 것도 수없이 비뚤어지려는 마음의 방향을 붙잡는 일이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 최악의 선택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기 위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나의 40을 뜨겁게 사랑했다. 매일 아침 나와 대화하며 나를 설득하고 응원하고 격려했다. 조타수처럼 그렇게 매일 조금씩 방향을 잡아나간 덕분에 지금 나는 두 번째 꿈을 이뤄가는 중이다. 결국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주변에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해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괴로워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부족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파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의 40이 매일 괜찮아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스스로에게 이 말을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나의 40은 매일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40의 당신이 스스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지금 김미경의 40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김미경의 40 수업은 대한민국 자기계발 멘토인 김미경이 대한민국의 40대를 위해 쓴 에세이입니다. 40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50대 이후의 인생 후반전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힌트를 주는 저자의 응원과 솔루션이 담겨 있는데요. 결과가 아닌 과정 속의 40을 살아가는 세대를 위한 응원가, 김미경의 40 수업. 지금까지 성우 김보미였습니다.